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이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앞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계승자냐 차별화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 맞는데 차별화도 있을 것이다. 뭔가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승인 듯 계승 아닌 계승 같은 계승 이런 건가? 뭐 요즘 유행하는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유행어 가사로 한번 얘기해봤는데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뭐 계승이에요? 차별합니까?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부나 사실은 지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라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이탈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치 이런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는 것이고요. 권력 교체 힘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본인이 그렇게 뿌리가 깊은 그런 아주 세력이 강한 그런 정치인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본다 그러면 사실 화천민 출신에 거기다가 뭐 다 이 검정고시로 올라왔고 겨우 이제 대학 하나만 이제 사실상 있는 것이고 지역적 기반도 없어요. 지금 뭐 안동 분들이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체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는 뭐 서울 법대 거기다가 뭐 이 검찰 권력을 뭐 아무래도 뭐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를 더 부각시키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세력보다는 저는 이 정부를 활용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고 이제 이렇게 딱 특정 짓는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그 일종의 비주류, 거기다가 서민, 뭐 이런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이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수님이 분석해 주셨지만 이재명 정부라고 싶다 이 내용 오늘 오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름보다는요 상징성을 담은 것 같아요. 뭐 한 인간의 삶, 정치 역정, 국민의 기대 측면에서의 상징성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의원님은 이재명 정부 이름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재명 후보의 아마 쏙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이런 거잖아요. 민주정부 사기 내지는 사기 민주정부 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나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한다는 건데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0% 가까운 이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퇴임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6, 7개월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뛰어넘을 수도 없고 무시도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또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 대목에서 제가 볼 때 성정이나 원칙상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원래는 뛰어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시기에 그 정도의 네. 아마 이재명 후보의 성격이었다면 뛰어넘고 싶은 당연히 차별화의 않았을까. 방점이 갔을 텐데 네. 대장동에 발목이 잡히고 검찰 수사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기를 절제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최고의 표현이 저는 이재명 정부다. 양날위에 서 있다. 그래서 저 대목에 앞으로 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른바 친문과의 관계 설정이 결국 계속적으로 아마 이재명 후보를 쌓아낼 거다. 또 하나는 유심히 본 게 제가 오늘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경제 성장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래요. 경제 성장. 모든 것의 문제 해결 출발점을 경제 성장에 두겠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이 모든 문제 해결 트리거 바세가 경제 성장이라는 거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는 듯하는 국가 발전, 국가 주도 내지는 관료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까지 구사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분석. 분석을 네. 좀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뭐 강경한 발언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지만 이 장면, 뭐 짤이라고 하나요? 요거 때문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뭐 덤블링 같은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어날 겁니다. 네. 뭐 지난 28일 이제 로봇 산업 전시회장에서 4조 이 보행 로봇을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번 이제 텀블링 같이 넘겨뜨려 본 겁니다.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본 건데 이 화면이 굉장히 뭐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 뭐 왜 그랬죠, 변호사님? 네. 네.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사실 저 사족 보행하는 저 로봇 아마 좀 더 이제 그 전 단계겠죠. 지금처럼보다 약간 더 전 단계 로봇일 텐데. 저희가 바로 뒤에 준비를 네, 해놨으니까 네. 그거 이따 그러니까 보실 겁니다. 네, 아마. 그거를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그 주최 측 관계자들한테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캐릭터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로봇을 뭐 보스턴 박람회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재난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하는 거 보여줘요. 그럼 막대 같은 걸로 세게 밀고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저렇게 던지듯이 네. 저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게 개인적인 성격이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몇 살에 붙었을 것 같으세요? 몇 살이 됐습니까? 86년 7월에 붙었다고 하는데요. 네. 64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몇 살이에요? 어허. 진짜 빨리 붙었죠. 빨리 붙었네요. 만으로 22살이 안 돼서 소년급제라고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 네. 64년 12월생으로 호적에 돼 있나 봐요. 이제 네이버 같은데 64년 12월생인데 시험이 86년 7월에 붙었으면 만으로 22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80년대에 본인은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돌아가신 분이죠. 형님은 회계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집안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성장 과정을 보면 80년대에 한 명은 회계사, 한 명은 변호사가 되면요. 사실 그렇게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86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저도 연수원 들어가 보면요.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지금 몇 년이 되셨는데 네. 뭐 서민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 사법연수원 시절부터는 사진도 안 보이시더라고. 옛날 사진 보면 이렇게 기시 큰 옛날 사진만 나오시고 하는데 86년 만으로 22살이 안 된 시절에 시험이 되셔서 그 시절부터 계속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그 당시에는 개천의 반열이 아니라 용이 돼서 하늘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또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소환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 다루는 게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같은 로봇을 이제 들고 그러니까 또 비교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SNS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게 계속 이제 화제가 되니까요. 원래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는 시연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다.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잘 이제 돌아오는 이제 보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되고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 측면에서도 숙제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이제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의 여지가 네. 어느 정도는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근데
과감하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보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버린 테스트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영상에서는 그거를 자르고 일어나는 부분을 또 안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 보건력을 테스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이렇게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주변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옆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날 겁니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통상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장면과 이 장면을 비교해 보면 성격 차이는 조금 드러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사실은 성격보다는 이제 저 보면 기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이 사실 지도자들로서 정치 지도자에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대목에서 아마 좀 더 시원함을 느끼고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나가라는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이낙연 후보 대신 저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저러자면 이제 이재명과 맞서는 야당 후보는 어떤 캐릭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이 좋을까를 또 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게 되는 재미있는 대목인데 성격보다는 기질이. 성격보다는 기질이군요. 네. 그런 포인트까지 또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가르는 과정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뭐 기질 얘기 나왔고 성격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그래서일까요? 이번 한 주, 저번 주는요. 승부수를 던지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불나방에 비유하는 것 아니냐 해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음식점 총량제라는 이 아이디어, 이 정책을 얘기했다가 호되게 또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얘기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유두아 변호사님, 이렇게 뭐 불나방이 달려드는 걸 내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성남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그 경험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지난 한 주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내서 이 식당 총량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식당 총량제가 사실 이제 우리도 깜짝 놀랐던 게 거의 뭐 원팀 비슷하게 이제 선대위를 꾸리기 시작하면서 후보가 돼서 이제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첫 번째 공개 행보가 저 관악시장이었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게 1호 공약인가? 그렇게 뭐 아니면 아주 중요한 공약인가? 깜짝 놀랐죠. 근데 당에서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캠프에서도 의논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수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습을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성남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와 같이 이렇게 좀 여기에 시의 국한에서 자꾸 경험을 생각해서 국가 지도자로서는 다시 역량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본인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았고요. 저런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헌법적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자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장동 이슈가 하루라도 안 나오길 바라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약 얘기를 하시고 막 할 때는 이제 캠프가 있으실 테니까 선대위가 잘 꾸려져 있을 테니까 여당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정책 뭐 개발을 어디서 해주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제된 공약을 해줘야 국민들도 평가하고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불쑥불쑥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분화방이란 표현은 정말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분화방인가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국가 지도자로서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분이잖아요. 그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야당 캠프, 야당 후보 캠프에 있는 특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의 분석이고 조언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무게감,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뭐 주 4일제, 음식점 총량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잖아요. 좀 정제되고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민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5분이 이제 음식점을 창업하시면 그분들 중에 4분이 5년 내에 폐업을 합니다. 네. 일종의 거의 완전한 그 시장 실패 영역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사실 뭐 예컨대 이제 뭐 퇴직금이다 뭐 이렇게 받은 분들을 돈들을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손실이 되면 자기 자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융자를 얻잖아요. 이런 어떤 부채가 증가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이 발언을 이제 얘기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소상공인하고 이제 자영업자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런 장면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민생의 화두를 던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총량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피해가 덜 가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자꾸 뭐 히틀러라든가 뭐 전체주의다 뭐 이 같은 뭐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해서 정치 공세를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 논쟁이 생산적이지 못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영악한 거예요. 저는 영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바로 저 대목인데, 음식점 총량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있다라고 빠져나가잖아요. 공약은 아니다 그러고. 주 4일째 마찬가지고, 음식점 총량제만 하더라도 음식점 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다음에 주 4일째 2030도 이른바 워라벨에 관심 있는 2030들 입장에서는 확 쏠리는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화제성이 높은 아젠다라 그럴까 안건을 먼저 선점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괜찮은 선거 전략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영리한 포퓰리스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영리하다. 오늘 또 촌철살인 같은 아니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영리하고 좀 그래서 위험한 포퓰리스트로 표현하고 싶은데 네. 차마 말 못했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맨 마지막에 해주신 말을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자기가 구속시키겠다,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기간 동안에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아연실세가를 이르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좀 남다르다. 선거 막판에는 실수한 쪽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판세가.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 민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당심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다. 홍나땡이란 얘기 있었습니다. 이거 줄임말인데 홍준표 나오면 땡큐다 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 홍준표 후보 의원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홍준표 얘기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민심은 어디에 있고 당심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심하고 민심이 3차 경선 마지막 경선에선 5대5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이죠. 1대1의 비율인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제 이 부분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당심에서는 진정한 정권 교체 그리고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심이 결집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홍준표 후보 얘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후보 캠프 특보직을 맡고 있는 이두하 변호사님께서 분석해 주셨다는 점을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파악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봐야겠죠. 그러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홍준표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위협적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봐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당선이 되면 인수위 때 본인이 이제 당선자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한 게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초헌법적이죠. 어떻게 대통령도 아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1월 2일에 민주당의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원팀을 기조로서 이제 선대위 구성이 짜여진 것 같고요.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임 고문에 이낙연 전 대표 들어가고요, 정세균 전 총리, 또 명예선대위원장에 추미애 전 장관,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당연 선대위원장 송영길 뭐 대표도 들어가지만 공동선대위원장에 뭐 막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서로 많이 얼굴 많이 붉혔는데 서른 의원, 뭐 이낙연 의원계라고 하는 전 의원계라고 하는 서른 의원, 뭐 홍영표 의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관련 내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팀 목표로 가는 선대위 구성 이후의 행보는 함께 지켜보시죠.